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땅에 묻고 영정 사진 속 그 사람과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꺼져 있어야 할 아내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냉장고 맨 밑 칸을 봐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냉장고 밑바닥에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내의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퀴퀴한 술 냄새와 먼지 냄새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일주일째 갈아입지 않아 목둘레가 누렇게 변한 런닝구 차림으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아내가 떠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영정 사진 속 영숙은 속도 없이 환하게 웃고만 있는데 정철은 그 웃음이 꼭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술병을 집어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아내가 정갈하게 닦아놓았던 거실 바닥은 이제 발바닥에 서걱거리는 모래가 밟힐 정도로 엉망이 되었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적엔 이 사람아, 청소 좀 해라. 하고 호통을 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정철은 이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초라한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정철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징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제 몸을 흔드는데 정철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요. 받아봤자 또 카드값이 밀렸다는 독촉 전화거나 술 좀 끊으라고 잔소리해대는 아들놈 전화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정철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술 기운에 침침했던 눈이 번쩍 뜨이고 등줄기에는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인의 이름은 세 글자, 우리 마누라였습니다. 정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은 정철이 직접 전원을 꺼서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정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메시지의 내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한 문자 한 통. 여보, 밥은 먹었어? 냉장고 맨 밑 칸을 봐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정철은 비명을 지르듯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공포보다 아내의 말투가 너무나 생생해서 가슴이 저릿해 왔습니다. 정철은 홀린 듯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그곳엔 자신이 넣어둔 아내의 분홍색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려 버튼을 눌렀지만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지요. 누구야? 어떤 놈이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거야? 정철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고 오직 시계추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정철은 침을 꼴깍 삼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맨 밑 칸이라니. 평소 정철은 냉장고 문조차 제대로 열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문을 열자 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정철은 코를 막으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신선실 서랍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곳엔 검은색 검정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을 들춰보자 꽁꽁 얼려둔 된장찌개 한 통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영숙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해동해서 꼭 챙겨 먹어요. 그리고 이 종이 뒤를 봐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정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철이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어느 낯선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절대로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구천을 떠돌며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슬픔도 잠시, 정철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다던 아내에게 왜 비밀 계좌가 필요한 것이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메시지가 도착한 것인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지만 정철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첫 번째 인사는 따뜻한 된장찌개였지만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정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계좌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계좌가 열리는 순간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감춰온 비밀이 얼마나 처절하고도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정철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짧게 빛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식탁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러누울 때까지 그의 시선은 아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에 못 박혀 있었지요. 냉장고 밑바닥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종이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아내 이영숙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자 숨겨진 삶의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철은 자신의 거친 손가락으로 종이 위에 적힌 계좌번호를 쓸어보았습니다. 종이는 아내의 손때가 묻어 눅눅했고 군데군데 얼룩진 자국은 그것이 아내의 눈물인지 아니면 급하게 적어 내려간 땀방울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정철은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시절의 꼿꼿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단위 농협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큰 은행보다는 이런 동네 은행을 고집했었지요. 창구 직원에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와 아내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철의 심장은 마치 청년 시절 첫 데이트를 나갔을 때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설렘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 일반적인 입출금 계좌가 아니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특정 시설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된 관리 계좌입니다. 직원의 말에 정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특정 시설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요. 아내는 평생 시장 바구니 물가 100원에도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남편 몰래 어디론가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철에게 배신감을 넘어선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철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10년치의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길게 뽑아져 나오는 종이 뭉치에는
행복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매달 반복해서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 그것은 정철이 아내에게 생활비조로 건네주던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철은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50만 원? 이 사람이 미쳤나? 정철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사업이 망해술로 밤을 지새울 때도 아내는 군소리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쪼개서 이름도 모를 요양원에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 정철은 아내에 대한 원망이 불쑥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정철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 외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돈을 이 계좌에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입금자명은 청소, 파출, 간병. 정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남편 밑에서 고생만 하던 아내가 사실은 남들 모르게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거동 못하는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번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돈을 아내는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요양원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철은 은행을 뛰쳐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모조리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내의 흔적을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자개함 속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통지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정철의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사진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20년 전 정철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하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정철은 술에 취해 어머니를 원망하며 모진 말을 내뱉었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고가 없는 할머니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철은 차마 확인하러 갈 용기가 없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아내는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의 자개함 속에 어머니의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함께 들어있던 통지서를 펼쳐본 정철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망 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요양원 입소 확인서. 피보호자의 이름은 정철의 어머니 김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란에는 아내 이영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내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 고통받을까봐 차라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했던 것이지요. 정철은 정신없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냉장고 맨 밑 칸을 봐요. 그 문자는 단순히 된장찌개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는 아내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영수가,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바보 같은 여자야.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어김없이 정철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철은 경건하게 마치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사제처럼 두 손으로 휴대폰을 받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번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아요. 당신 어머니,
아직 당신 기다리고 계셔.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복요양원으로 가요. 302호예요. 정철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질주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20년 동안 홀로 모셔온 아내. 그 거대한 진실 앞에 정철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기적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철은 창밖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암투병 중에도 요양원비가 밀릴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남의 집 일을 나갔던 것입니다. 정철이 집에서 술에 취해 돈 좀 아껴 써라고 타박할 때 아내는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49제 기간 동안 매일 하나씩 도착할 이 메시지들은 어쩌면 아내가 남편에게 내리는 형벌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한 정철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02호. 그 문 너머에 누가 있을지, 자신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 차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정철의 어깨를 툭 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본 적 있는 듯한 정체불명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정철 씨 되시죠? 영숙 여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그 남자의 등장과 함께 정철은 아내가 설계해 놓은 거대한 비밀의 숲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의 공기는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정철의 어깨를 짚은 낯선 남자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요. 남자는 자신을 영숙의 오랜 조력자이자 그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김비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내 아내에게 비서라니, 그것도 이런 건장한 사내가 왜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비서는 정철을 복도 끝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철은 아내가 세상에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던 철저히 숨겨진 이중생활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내놓은 서류 뭉치는 두툼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지난 10년간 기록해온 일종의 생존 보고서였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파출부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정철이 과거 사업 실패로 졌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건물 미화원으로 일하며 몸을 혹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정철이 젊은 시절 배신당했던 동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빼앗겼던 정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사님은 박 선생님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술에 빠져 사시는 동안 그 모든 풍파를 혼자 몸으로 막아내셨죠.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정철은 서류 속에 담긴 아내의 필적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내는 법률 용어를 공부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오늘도 반찬 거리가 없네요 라며 투정 섞인 소리를 하던 그 입술이 뒤에서는 거친 세상과 싸우며 가족을 지탱해온 방패였던 셈입니다. 정철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인간이었는지, 아내의 그늘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상담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자 정철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김 비서님 만났죠? 그분은 믿어도 돼요. 이제 302호 문을 열어봐요.
어머니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실 거예요. 정철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김비서는 말없이 정철을 뒤따랐습니다. 302호실 앞에 선 정철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할 어머니, 그리고 그 시간을 홀로 견뎌낸 아내의 흔적. 그 문고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쇠붙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하얀 머리의 노파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가녀린 목소리로 낯익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정철이 어린 시절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머니가 늘 불러주던 섬집 악이었습니다. 정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술에 취해 길가에 내버리듯 사라졌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버린 천륜을 몰래 주워 담아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닫고 닦아 보존해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철이 다가가는 소리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깊어진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정철은 이미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철이 어머니 하고 나지막이 부르자 노파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정철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정철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등 위로 정철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철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면서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언제 온대? 며느리 올 시간 됐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철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아들 정철이 아니라 자신을 20년 동안 지켜준 며느리 영숙이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와 어머니의 발을 닦아주고 남편의 안부를 거짓으로나마 전하며 노인의 마지막 불꽃을 지탱해왔을 것입니다. 정철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김비서는 정철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편지 한 통을 더 건넸습니다.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이 챕터가 끝나면 열어보라고 하셨죠. 정철은 눈물범벅이 된 채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내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비밀을 지켜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넘어 정철의 목숨을 노리는 과거의 원수들과 얽힌 위험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철은 요양원을 나와 터벅터벅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철의 영혼을 정화하는 고해성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정철의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야 시작된 이 기묘한 소통은 정철에게 삶의 의지를 주는 동시에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의 무게를 견디게 했습니다. 정철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보다는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철은 아내가 일하던 식당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낡은 지하 식당. 그곳 상인들은 정철을 보자마자 아이고, 영숙 언니 남편분 아니세요? 언니가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철은 그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남편을 최고의 남자로 치켜 세우며 자신의 고단함을 훈장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철은 그 골목 어귀에 서서 아내가 일했을 차가운 싱크대와 눅눅한 바닥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철은 다시 아내의 빈자리가 가득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미안함이, 원망보다 존경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당신이 남긴 빵 부스러기 하나하나 다 따라갈게. 거기서 기다려줘. 정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49일의 여행은 이제 막 서막을 지나 중반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철은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짜 당신의 이름을 찾으세요. 꿈에서 깬 정철의 눈앞에는 정각 2시를 기다리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끝에서 정철은 아내의 이중 생활이 단순한 희생이 아닌 위대한 사랑의 투쟁이었음을 깨달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정철은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 아내가 남긴 흔적들을 다시금 되짚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정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덩어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것은 아내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자 자신이 방관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김 비서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훑어보며 정철은 아내가 단순히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징검다리를 놓았는지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정철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두렵고도 경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징마이너스하는 짧은 진동음과 함께 네 번째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여보, 이제 밖으로 좀 나가요.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시장통 보리밥집 기억나죠? 거기 사장님한테 맡겨둔 물건이 있어요. 밥 거르지 말고 꼭 한 그릇 다 비우고 와요. 정철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보리밥집. 그곳은 정철이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 기사들을 데리고 생색내며 들르던 곳이었고 망한 뒤에는 돈이 없어 아내와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장 싼 메뉴를 시켜 먹던 아픈 기억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시장통은 여전히 사람 냄새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골목을 지나 정철은 구석진 곳에 자리한 영숙네 보리밥 간판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이름과 같은 간판을 보고 정철의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발이 성성한 주인 할머니가 정철을 단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아니야. 영숙이가 그렇게 기다리더니 이제야 왔구먼. 주인 할머니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곳에 들러 남편의 밥값을 미리 치러두며 남편이 언제든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것이지요. 식탁 위에는 정철이 좋아하는 보리밥과 강된장,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정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이가 그랬어. 우리 영감님이 고집은 세도 속정은 깊은 사람이라고. 사업 망하고 나서 기죽어 있는 거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자기가 없어도 이 밥 먹으러 오면 꼭 기 살려달라고 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 정철은 보리밥을 한 숟갈 크게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밥 속에 담긴 아내의 눈물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정철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남편이 배를 고를까봐, 남편이 시장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미리 길을 닦아놓았던 것입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자신은 낡은 신발 한 켤레 제때 사신지 못했던 아내였습니다. 정철은 아내가 입었던 해진 내복과 뒤축이 다 닳아버린 신발이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인간도 아니야. 내가 사람도 아니야. 정철의 자책 섞인 신음이 식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주인 할머니는 주방 안쪽 비밀 금고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정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영숙이가 맡겨둔 거야. 박서방 다시 일어서는 날 전해주라고 했지만 지금이 그날인 것 같네. 정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철이 예전에 경매로 날려먹었던 작은 공장의 열쇠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그 공장의 부지를 조금씩 다시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철의 이름이 아닌 박정철의 재기를 위한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정철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5,000원, 10,000원씩 입금된 눈물겨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내가 파출부 일을 하고 받은 일당,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받은 쌈짓돈들이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남편이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무대를 조용히 준비해온 셈입니다. 정철은 자신이 술에 취해 아내에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돈 한 푼 안 벌어본 주제에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공장 열쇠를 쥐고 시장을 빠져나오는 정철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가의 핀 꽃 한 송이도 아내가 정성껏 가꾸던 베란다의 화초들처럼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세상 모든 곳에 자신의 사랑을 심어두었습니다. 남편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남편이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곳곳에 희망의 이정표를 세워둔 것입니다. 정철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박정철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철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공장 열쇠와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 향을 피우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술 안 마실게. 당신이 만들어준 이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 그런데 영수가, 나 너무 보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정철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온기는 사라졌지만 아내가 남긴 사랑의 무게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공장 부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곳에 여사님이 숨겨둔 마지막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은 그곳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철을 응원하는 듯한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창밖의 달을 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내가 당신의 꿈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거라고. 정철은 아내가 쓰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장부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고단한 하루와 남편에 대한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감님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내 남편은 다시 빛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다시 웃음을 돌려주세요. 정철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수명을 깎아 남편의 삶을 샀던 아내. 그 거룩한 희생 앞에 정철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철은 깨달았습니다. 49일은 아내가 죽어서 떠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죽어있던 정철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정철은 이제 눈물을 닦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내가 남긴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정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고동소리가 되었습니다. 시장통 보리밥집에서 아내의 피와 땀이 서린 공장 열쇠를 손에 쥐고 돌아온 정철은 한참 동안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남몰래 식당 일을 하고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모은 돈이 자신이 사업 실패로 날려버렸던 그 공장 부지를 되찾는데 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정철은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던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단 한순간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남긴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공장 열쇠 외에도 또 다른 의문스러운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의 뒷장으로 갈수록 아내의 글씨는 점점 더 가늘고 힘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그녀의 온몸을 갉아먹던 시기였겠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내가 기록한 것은 자신의 병세가 아니라 매달 특정 날짜에 송금된 거액의 내역들이었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정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 해도 파출부와 식당 일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매달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철은 아내의 이중 생활에 자신이 모르는 더 어둡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철은 어제의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영숙이가 보낸 이 거액의 송금 내역들. 이거 도대체 뭡니까? 파출부 일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혹시 위험한 일이라도 했던 겁니까? 정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 여사님은 선생님이 과거에 배신당했던 그 사건의 배후를 잡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 송금 내역들은 여사님이 목숨을 담보로 받아낸 정보 이용료이자 선생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모아온 전쟁 자금입니다. 김 비서의 말은 정철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20년 전 정철은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정철은 그저 운이 없었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지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정철을 파멸시켰던 그 동업자 무리 아래에서 스스로 식모로, 때로는 청소부로 들어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정철은 아내가 왜 가끔 몸에 멍이 들어 돌아왔는지, 왜 밤마다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입을 막고 울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릴 때쯤 정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기도 전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평창동에 있는 한 저택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송금했던 그곳, 선생님의 원수였던 조 회장의 집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여사님이 설치해둔 마지막 덫이 발동될 예정입니다. 정철은 앞뒤 잴 것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시지가 정철을 복수의 현장으로 혹은 진실의 심장부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도착한 정철은 숨이 가빴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조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정철은 대문을 가로막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조 회장의 칠순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조 회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철이 나타나자 조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박정철이? 내가 여길 어떻게? 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조 회장의 위협을 기리는 영상이 나와야 할 자리에 낡은 녹음기와 함께 아내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10년 동안 당신 집 주방에서 일하며 들은 게 참 많네요. 박정철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장부를 조작했던 그날 밤의 대화, 이 녹음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 회장은 당황하며 전원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영숙의 목소리는 비록 가냘팠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영상과 장부들은 자동으로 검찰에 전송될 겁니다. 내 남편은 평생 술에 절어 살았지만 적어도 당신처럼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진 않았어요. 이제 당신이 앗아간 우리 남편의 명예를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정철은 스크린 속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죽어서도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내가 매달 보냈던 거액의 돈은 사실 조 회장의 비자금을 빼돌려 정철의 이름으로 다시 저축해둔 정의의 대가였습니다. 조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크린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내의 환영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철은 조 회장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아비규환의 현장을 빠져나온 정철의 휴대폰에 5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조 회장 집에서 잘 나왔죠? 이제 그 무거운 마음 조금은 내려놓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웃음이었으니까요. 이제 집으로 가서 내가 부엌 찬장 2번째 칸에 숨겨둔 상자를 열어봐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진짜 선물이 거기 있어요. 정철은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내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철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 2번째 칸, 평소 정철이 손도 대지 않던 그곳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내가 정철을 위해 새로 맞춘 맞춤 양복 한 벌과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쪽지. 이 옷 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남편 박정철이니까요. 정철은 새 양복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의 모습까지도 미리 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통장에 찍혔던 거액의 순문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편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기 위해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서 만든 속죄의 재물이었다는 사실을요. 정철은 아내가 남긴 새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술 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정철은 아내가 남긴 6번째 메시지를 기다리며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또 다른 그림자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조 회장의 몰락을 지켜보고 돌아온 정철은 아내가 남겨준 새 양복을 입은 채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술에 절어 살던 초라한 노인이 아닌 아내의 헌신으로 다시 태어난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조 회장을 응징하고 명예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정보를 수집해야 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숨이 막혀왔기 때문입니다. 정철은 아내가 찬장에 남겨둔 양복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일기장이자 정철이 평생 외면해왔던 또 다른 진실로 향하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정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엔 아내가 조 회장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매일같이 기록한 치욕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오늘은 조 회장의 안주인에게 뺨을 맞았다. 설탕을 적게 넣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정철 씨의 장부를 찾으려면 이 집 구석구석을 다 뒤져야 하니까. 정철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왜 반찬이 이것뿐이냐며 투정 부릴 때 아내는 남의 집에서 뺨을 맞아가며 남편의 인생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자신의 무지함과 이기심이 아내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깨닫고 가슴을 쳤습니다. 정철은 일기장 사이에서 낡은 약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다니던 병원이 아닌 아주 먼 도시에 있는 낯선 신경정신과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아내는 암투병뿐만 아니라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약봉투 뒷면에 아내가 적어놓은 메모가 정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다. 25년 전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니 당신이 버렸던 그 아이. 정철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사업이 처음 가우뚱거릴 무렵 정철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아내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었었지요. 자식 새끼가 짐이다. 저놈만 없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아. 그 모진 말에 상처받은 아내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려다 기차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철은 그때도 아내를 탓했습니다. 애 하나 간수 못하냐며 아내를 죄인 취급했었지요. 결국 아이는 찾지 못했고 정철은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강제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정철은 아내가 남긴 일기장 속에서 아들의 행방을 추적한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보육원을 뒤지며 아들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철은 이제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6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서울역 시계탑 아래로 가보세요. 그곳에 파란 목도리를 한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의 목 뒤를 잘 봐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점이 있을 테니까요. 정철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아내에게 미안해서 차마 살아있길 바란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금기였습니다. 서울역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철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 시계탑 앞에 섰습니다.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정철은 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저 멀리 메시지 속 내용처럼 파란 목도리를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언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지요. 정철은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짐이라고 내뱉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장성하여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또한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철이 조심스럽게 청년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는 순간 정철은 청년의 귀 뒤쪽에 선명하게 박힌 검은 점을 보았습니다. 영락없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내는 죽기 직전 아들을 찾아내어 이 만남을 주선해 놓은 것이지요. 정철은 목이 메어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년이 정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박정철 씨인가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냐? 내 아들 민수 맞아? 청년은 헛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는 그저 삶이 너무 무거워서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라는 건지. 정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철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 엄마가 너 찾으려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다. 나 같은 놈 때문에 내 엄마가. 정철의 절규에 청년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찾기 위해 조 회장의 집에서 번 돈의 절반을 탐정 비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만나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을 자신이 안고 갈 테니 부디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철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구원이 바로 가족의 회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정철을 차갑게 외면하는 듯 했지만 정철이 건네준 아내의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남편이 다시 좋은 아버지가 되길 바라는 기도가 가득했지요. 아들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걱정보다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남겨지면 분명히 술로 세상을 등질 거라고.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 술 좀 끊게 해달라고요. 오후 2시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은 정철의 뒤를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정철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니? 민수가 왔어. 당신이 그토록 찾던 우리 아들이 왔어. 정철은 이제 더 이상 술병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이별을 통해 오히려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부린 셈입니다. 정철은 이제 아들과 함께 아내의 49제를 준비하며 남은 메시지들이 안내할 진실의 끝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죽어서도 식지 않는 화로처럼 정철의 차가운 심장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서 기적처럼 마주한 아들 민수와의 재회는 정철의 메마른 가슴에 폭풍 같은 감동과 죄책감을 동시에 몰고 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아들의 눈매와 목소리에는 지울 수 없는 아내 영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정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가 아버지가 부재했던 긴 세월 동안 아들이 견뎌왔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정철은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이 거친 손을 이미 수없이 잡아주었겠지요. 자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 민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이 집 거실 소파 귀퉁이가 당신이 제일 좋아하시던 자리라고. 거기 앉아서 신문을 보실 때가 가장 멋있었다고요. 민수의 담담한 말 한마디는 정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모진 말만 퍼붓는 폭군이었는데 아내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기억하게 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정철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이 49일의 여행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라 정철이라는 깨진 그릇을 아내의 눈물로 다시 붙여나가는 복원의 과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철과 민수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밑에 숨겨두었던 그 된장찌개를 데워 올렸지요. 비록 한 달이 지나 맛은 조금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아내의 정성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민수는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을 때도 이 찌개를 끓이셨어요. 손이 떨려서 소금을 얼마나 넣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웃으면서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뿐이셨죠. 정철은 찌개 속에 섞인 자신의 눈물 맛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정철의 휴대폰이 어김없이 진동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오후 2시가 아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7번째 메시지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보, 민수를 만났으니 이제 안심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조 회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이 가진 그 장부와 녹음기가 세상에 완전히 퍼지는 걸 막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집 뒤편 낡은 창고로 피하세요. 정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 회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고는 하나 그의 세력은 여전히 도처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민수의 손을 잡아 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의 경고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둠을 틈타 낡은 창고로 몸을 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마당에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정철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곁에 있는 아들의 존재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들의 든든한 목소리에 정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을 버렸던 아버지를 자식이 지키겠다고 나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정철을 더욱 참회하게 했습니다. 그때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무사하십니까? 여사님이 미리 경찰 측에 보호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기동대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아내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이 위험한 순간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 회장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남편과 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김 비서와 경찰에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지요. 정철은 아내의 치밀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사랑의 크기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창고 문을 걷어차려는 찰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 회장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 창고 밖으로 나온 정철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아내의 유령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비로운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정철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 아래 아내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철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많이 놀랐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조 회장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내가 검찰에 보낸 자료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올 거거든요. 당신의 명예는 이제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여보, 이제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해요. 용서라니. 영수가, 용서는 내가 빌어야지. 내가 왜 나를 용서하느냐? 정철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정철은 아내의 용서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곱씹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학대하고 어머니를 내치고 아들을 버렸던 그 모든 순간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내에게는 처음부터 원망이라는 감정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에게 정철은 오로지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할 가엾은 운명의 동반자였을 뿐입니다. 정철은 자신이 평생 휘둘렀던 가시돋친 말들이 사실은 아내의 넓은 가슴이라는 바다에 모두 침전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조 회장의 대규모 횡령과 비리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년 전 정철의 억울한 누명도 재심의 가능성이 언급되며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지요. 정철의 전화기에는 과거 자신을 비난하며 등을 돌렸던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그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아내와의 영적인 대화를 마무리 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정철의 곁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안 떠나요.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혼자 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옆에서 물도 주고 햇빛도 가려줘야 한다고요. 정철은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정철의 집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안 곳곳에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아들의 사랑과 희망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이제 아내의 용서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49제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이제 정철의 삶을 파괴하던 죄책감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는 따뜻한 봄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최후의 발악이 무위로 돌아가고 정철의 집 주변에 감돌던 살벌한 기운도 서서히 걷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정철은 아들 민수의 어깨를 짚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아들의 온기는 정철에게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비서라는 인물과 그가 왜 목숨을 걸고 아내 영숙의 계획을 돕고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평범한 주부였고 김비서는 한눈에 봐도 단련된 사내였습니다. 이 기묘한 유대관계의 뿌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철은 아들 민수를 집에 두고 김비서가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의 한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그곳에 들어서자 김 비서가 정갈한 자세로 정철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박 선생님? 이제 여사님이 저에게 맡기신 마지막 임무의 절반이 끝났군요. 김 비서의 말에 정철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내 아내가 당신에게 무슨 빚을 졌기에, 아니면 당신이 무슨 빚을 졌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김 비서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낡은 사진 한 장을 정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정철이 잘 나가던 시절 후원했던 어느 보육원의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도 매달 잊지 않고 저희의 학비를 대주셨지요. 정철은 뒤통수를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 과시용으로 생각했던 사소한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정철이 망하고 술에 빠져 지낼 때 정철이 과거에 심었던 선한 씨앗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가꾸어 왔던 것이지요. 여사님은 선생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베풀었던 그 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저도 제 삶을 걸고 여사님의 손발이 되기로 한 겁니다. 김 비서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철은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시간에도 아내는 남편이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을 찾아내어 거대한 구원의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오를 넘겨 도착한 8번째 메시지는 정철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김 비서님은 제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예전에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무실 금고 안에 든 서류를 확인해봐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지막 자존심이 거기 있어요. 김 비서는 묵직한 철제 금고를 열어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철이 과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믿었던 주식 증서들과 채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식들은 아내의 끈질긴 노력과 김 비서의 법적 조력 덕분에 회생 절차를 밟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실패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과거의 잔해들을 모아 다시 찬란한 보석으로 닦아놓았던 것입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철은 그 서류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긍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라고 외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철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남긴 이 49일의 유산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정철에게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49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은 무너졌지만 여사님이 남긴 마지막 비밀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선생님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정철은 긴장했습니다. 요양원의 어머니, 잃어버린 아들, 되찾은 명예와 재산. 이보다 더 큰 비밀이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싶었지만 아내의 지혜는 정철의 상상을 늘 뛰어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철은 시장 입구에서 꽃을 샀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안개꽃과 장미였습니다. 평생 꽃 한 송이 사다 준 적 없던 무뚝뚝한 남편이었지요. 꽃을 든 정철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이 어이구, 박 사장님 좋은 일 있나 봐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철은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마누라가 선물을 너무 많이 줘서요. 이제야 철이 좀 드네요. 정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그늘이 걷히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 민수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정철과 너무나 닮아 있어 정철은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이 꽃 좀 거실에 예쁘게 꽂아라. 내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다. 민수는 꽃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집안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레시피를 보며 서툰 솜씨로 무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지요. 비록 맛은 아내의 손맛에 비할 바 아니었지만 그 식탁은 25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만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정철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술 대신 맑은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김비서 만났어.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더라.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니? 나 이제 당신 안 부끄럽게 살게. 우리 민수랑 같이 당신이 남긴 이 귀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볼게. 정철의 눈가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산 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조차도 남편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위대한 전략가이자 무한한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정철은 이제 9번째 메시지를 기다리며 아내가 준비한 49일간의 연극 그 대단원의 막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에는 아내의 눈동자처럼 맑은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철은 평소보다 아주 일찍 눈을 떴지요.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지만 정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이 49일간의 기묘한 여행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아내가 남겨준 새 양복을 정성스럽게 다려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술 기운에 충혈되었던 눈은 이제 안정을 찾았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아내가 되찾아준 명예의 무게만큼이나 꼿꼿하게 펴져 있었지요. 거실로 나오자 아들 민수가 이미 단정한 차림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직접 고른 안개꽃 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이 드디어 어머니를 정말 보내드리는 날이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경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보내주는 날이 아니라 내 엄마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자리를 잡는 날이란다. 두 남자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차를 타고 49제가 열릴 절로 향하는 길, 정철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라면 오후 2시에 도착했을 메시지가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진동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9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많이 고생했어요. 절에 가기 전에 잠시 우리 신혼 때 살던 그 동네 옥탑방 골목을 들러줄 수 있어요? 거기 담벼락 밑에 당신에게 줄 마지막 안내장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있어야 오늘 완성될 수 있거든요. 정철은 핸들을 꺾어 기억 속의 낡은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 속의 옥탑방 골목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가난 속에서도 행복했던 그 작은 방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철은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 낡은 담벼락 틈새를 살폈습니다. 그곳엔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지요. 봉투를 열자 아내가 직접 쓴 약도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한 곳이죠. 여기서 받은 이 안내장이 당신을 진정한 진실로 인도할 거예요. 49제가 끝나면 이 약도를 따라오세요. 당신이 평생 나에게 묻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있을 거예요. 정철은 그 안내장을 가슴 포켓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 마지막 날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의 장소로 자신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든 명예와 재산을 되찾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임을 잊지 말라는 아내의 무언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정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남편의 영혼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 김 비서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영숙의 영정 사진 앞에는 정성스러운 제물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정철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철의 머릿속에는 지난 49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냉장고 밑에 된장찌개부터 요양원의 어머니, 서울역의 아들, 그리고 조 회장의 몰락까지. 이 모든 것이 아내라는 위대한 연출가가 짜놓은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연불 소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정철은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옆에 앉아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은 따스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됐어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의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철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가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놈 만나서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놓는구나. 당신이 남긴 이 목숨 정말 소중하게 쓸게. 정철의 절 뒤로 민수와 김 비서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두 끝나고 영숙의 위패를 태우는 시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영숙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불꽃은 허공으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져갔지만 정철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고생 많았다고 정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비밀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요. 아내가 옥탑방 담벼락에 남겨둔 그 약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철은 민수와 김 비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로 차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남긴 약도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외곽의 작은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숲길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정철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약도가 가리킨 곳은 어느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곳에 도착한 정철은 엔진을 끄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오두막의 문을 열자 그곳엔 정철이 예상했던 돈이나 서류가 아닌 수많은 편지 봉투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20년 동안 정철에게 차마 붙이지 못하고 써내려간 일기 같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철은 무작위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은 술에 취해 잠들었네요. 당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해요. 당신이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겠다고요. 정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오두막은 아내가 남편 몰래 자신의 슬픔과 기도를 쌓아두었던 성소였던 것입니다. 편지 더미 사이에서 가장 최근에 쓰인 듯한 하얀 봉투 하나가 정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박정철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정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낡은 열쇠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첫 문장은 정철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비밀 말이에요. 아내는 49제가 끝나는 이 순간을 위해 가장 결정적인 반전을 남겨두었습니다. 정철은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움켜쥐고 오두막 밖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고 정철은 이제 아내가 설계한 이 장대한 서사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끝이 없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숲속 오두막에서 발견한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손에 쥔 정철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49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 알았건만 아내가 남긴 진실의 심연은 끝이 없었지요. 정철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다시 행복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차창 밖 풍경이 눈물에 가려 번져 보였지만 아내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양원 302호의 문은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여는 것이었어요. 그 암호 같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2호실의 창문만큼은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정철은 복도를 가로질러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안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이제 내 남편이 올 때가 되지 않았니? 49일 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것은 치매에 걸려 정신이 혼미하다던 어머니의 맑고 정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철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철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정철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노인의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니 정신이. 정철이 말을 잇지 못하자 곁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아들 정철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신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영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찾아내어 지난 20년 동안 비밀리에 모셔왔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술을 끊고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영숙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이 거대한 연극을 20년 동안 이어왔던 것입니다. 박서방, 내 처가 죽기 전날 내 손을 잡고 울더구나. 이제 자기가 없으면 남편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가 이제 그만 치매 연기를 끝내고 아들을 좀 안아달라고 말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발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죽고 나서야 남편에게 진짜 어머니를 돌려준 것입니다. 술에 찌들어 살던 남편이 49일간의 고해성사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자격을 주려 했던 것이지요. 그때 정철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습니다. 오후 2시가 아닌 49제의 끝을 알리는 자정 12시 정각이었습니다. 10번째 메시지, 그리고 아내 영숙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어머니랑 우리 민수랑 같이 따뜻한 밥 해먹고 살아요. 당신 곁에는 이제 내가 없지만 당신이 되찾은 소중한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나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사랑해요. 나의 영원한 남편 박정철 씨. 정철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돈과 명예를 되찾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지상 최대의 선물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을 용서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정철의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안배된 축복의 미로를 설계했고, 정철은 그 길의 끝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철은 어머니와 아들 민수를 데리고 아내가 잠든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묘석 대신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철은 나무 밑에 아내가 좋아하던 안개꽃을 놓아주었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울지 않을게. 당신이 남겨준 이 기적 같은 선물들, 내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며 살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남은 인생 살다가 갈게. 정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김 비서도 멀찍이서 고개를 숙이며 영숙의 마지막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정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위로 아내의 인자한 미소가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49일은 끝났지만 정철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철은 가장 먼저 거실의 술병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낡은 일기장 옆에 자신의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9일의 기적, 나의 아내 이영숙에게 바치는 속죄와 사랑의 기록. 정철은 자신이 겪은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한 여자의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무너진 한 남자를 일으켜 세웠는지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철은 아내가 되찾아준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수익금으로 김 비서와 함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영숙의 숲이었습니다. 정철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비록 이제는 휴대폰 진동이 울리지 않지만 정철의 심장 속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온 메시지는 멈췄지만 그 메시지가 남긴 온기는 정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비추는 영원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49제의 비밀은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정철은 이제 평온하게 눈을 감으며 아내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봅니다. 영수가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